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? 정처 없이 떠도는 구름이나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. 아니면 한 곳에 든든하게 뿌리 내린 들꽃처럼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. 바로 이 마음을 정말 아름답게 노래한 시가 있거든요. 오늘은 신경림 시인의 목계장터를 저랑 같이 한번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자, 이 시의 첫 구절에 나오는 이 질문이요. 이게 바로 시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.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하늘은 구름이 되라고 했을까요? 우리 이 질문의 답을 같이 찾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 시가 가진 깊은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. 그럼 그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시의 제목이자 배경이 되는 이 목계장터라는 곳부터 알아야 해요. 여긴 그냥 시인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이 아니에요. 실제로 시인의 고향인 충주, 그 남한강변에 있었던 아주 큰 장터였습니다.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웃고 울었던 그런 삶의 중심이었죠.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사라져서 아련한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구름과 바람의 운명.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. 마치 거대한 자연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시작해요.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정해주는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죠. 과연 어떤 운명일까요? 시의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. 와,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? 나라는 이 작은 존재한테 저 거대한 하늘과 땅이 직접 말을 걸어요. 구름이 되어라, 바람이 되어라 하고요.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? 그렇죠. 바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. 네, 이게 바로 방랑의 삶입니다. 정해진 곳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요. 시 속에서는 여러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박물장수의 모습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시어들을 우리 표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시에서 떠도는 삶, 즉 방랑을 상징하는 이미지들, 구름, 바람,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박물장수까지 왼쪽에 채워 넣을 수 있겠네요. 어라, 그런데 오른쪽 칸은 지금 텅 비어 있죠? 과연 시는 이 빈칸을 앞으로 무엇으로 채워나가게 될까요? 두 번째 파트, 들꽃과 잔돌의 소망입니다. 만약 이 시가 그냥 떠도는 삶의 고단함만 이야기했다면 이렇게까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거예요. 시인의 마음속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향한 아주 강렬한 소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거든요.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이번에는 산과 강이 말을 걸어요. 들꽃이 되라, 잔돌이 되라고요. 어때요? 구름이나 바람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? 들꽃과 잔돌은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이니까요. 이 선명한 대조가 바로 시인이 겪는 내적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정착에 대한 소망입니다.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,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그런 바람이죠. 자, 아까 비워두었던 그 표 기억나시죠? 이제 오른쪽 정착의 칸을 채울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바로 들꽃과 잔돌을 채워 넣으면 되겠네요. 보세요. 이렇게 방랑과 정착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이미지 축이 완성이 됐습니다. 시는 바로 이 양극단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. 그럼 떠도는 삶은 힘들고 정착하는 삶은 편안할까요? 시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. 시를 보면 산서리, 그러니까 산에 내리는 매서운 서리의 고통이나 물여울 같은 거센 강물의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하거든요.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 나름의 고단함과 시련은 따른다는 걸 담담하게 보여주는 거죠. 세 번째 파트, 떠돌이의 내면 갈등입니다. 그렇다면 시는 이 팽팽한 갈등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? 떠돌아야 할까요? 아니면 정착해야 할까요? 시인은 직접적으로 답을 주기보다는요, 아주 절묘한 시의 구조를 통해서 그 답을 암시합니다. 힌트는 바로 시의 처음과 끝에 숨어 있어요. 자, 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? 하늘과 땀이 구름과 바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떠도는 삶, 즉 방랑의 운명을 이야기했죠. 그런데 시의 가장 마지막 두 행을 한번 보세요. 어때요? 놀랍지 않나요? 시작이랑 아주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방랑의 이미지인 바람과 정착의 이미지인 잔돌이 한 구절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거예요. 떠나야 하는 운명과 머물고 싶은 소망, 이 두 가지 마음이 마침내 한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죠. 이런 표현 기법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부릅니다.
시의 처음과 끝을 일부러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. 시인은 이 장치를 통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끝없는 갈등 자체가 바로 내 삶의 본질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떠나야만 하는 운명과 머물고 싶은 소망,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영원한 긴장감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요. 시인은 바로 그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네요. 함께 풀어보는 형성평가. 지금까지 시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이 시의 핵심을 잘 이해했는지 간단한 질문 하나로 점검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두 개의 큰 힘, 기억나시죠?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었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운명처럼 주어진 방랑의 삶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정착의 삶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름답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내적 갈등. 이게 바로 이 시의 핵심입니다. 자,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시의 핵심. 첫째, 방랑을 상징하는 구름, 바람, 그리고 정착을 상징하는 들꽃, 잔돌. 이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내면 갈등을 보여준다는 점, 그리고 화자는 단순히 떠도는 박물 장수를 넘어서 여러 장터를 돌면서 만난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보고 듣고 그것을 시로 풀어내는 이야기꾼이라는 점, 바로 이 시처럼 말이죠. 오늘 설명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방랑은 그리고 정착은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? 어쩌면 이 시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위로는요. 그 둘 사이에서 끝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.